2024년 4월 3일 3명의 경험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플루라 그로타 입구에 집결했다. 이들은 마이클 앤더슨, 데이비드 콜먼, 제러드 하이어스였다. 그중 한 명인 33세의 미국인 제러드 하이어스는 다이빙 장비 제조업체 다이비 라이트의 총괄 매니저로 이미 2022년에 이 동일한 동굴을 탐험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동굴 다이버였다. 하이어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번 다이빙을 내일 예정된 더 깊은 탐사를 위한 사전 점검 다이빙으로 계획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동굴 내부 450m 지점에 위치한 대형 공기실인 웨딩 체인버까지 왕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루트로 숙련된 다이버라면 30분 내에 도달 가능한 거리였다. 모든 다이버들은 CCR을 착용했으며 각자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한 후 최종 브리핑을 마쳤다. 플루라 그로타는 북유럽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침수 동굴 시스템이다. 노릴란주 라나시에 위치한 이 동굴은 총 연장 약 3km, 최대 수심 135m 이상으로 측정되는 거대한 지하 수중미로다. 플루라 강의 오랜 흐름이 석회암과 대리석을 깎아 만든 이 동굴은 빙하처럼 차가운 물과 수정처럼 맑은 시야로 유명하다. 동굴의 구조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답다. 주요 접근로는 플루라 입구와 슈타이누 레플로게트 입구 두 곳이며 내부에는 좁은 협착부와 넓은 대형 공간이 교대로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공간은 웨딩 체인버로 2019년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수중 결혼식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공기실은 다이버들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구성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1번 선두 다이버인 앤더슨과 3번 후미 하이어스는 모두 2022년에 플루라를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가운데 2번 다이버인 콜먼은 플루라 동굴의 첫 경험자로서 두 숙련자의 보호를 받는 포메이션이었다. 이는 동굴 다이빙의 기본 안전 원칙에 충실한 배치였다. 탐사 루트는 다음과 같았다. 플루라 입구에서 시작하여 메인 라인을 따라 동굴 깊숙이 진입, 약 30분간 수심 20에서 30m대를 유지하며 진행한 후 웨딩 체인버에 도달, 그곳에서 잠시 휴식과 상태 점검을 마친 뒤 동일한 경로로 복귀하는 계획이었다. 3명의 다이버는 마지막 장비 점검을 마치고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드라이 수트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지 확인하며 각자의 CC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선두 다이버인 앤더슨이 첫 번째로 하강을 시작했다. 벽면이 다이브 라이트의 강렬한 빛에 비춰져 마치 지하 궁전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 뒤로 콜먼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첫 플루라 경험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주변의 경이로운 광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야는 놀랍도록 맑았고 다이브 라이트가 닿는 곳까지 수정처럼 투명한 물속으로 시선이 뻗어나갔다. 하이어스는 후미에서 팀을 보호하며 이동했다. 그들의 숙련된 핀킥은 바닥의 침전물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깊숙한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 다이버는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어떤 구간에서는 통로가 좁아져 한 명씩 통과해야 했으나 시야가 맑은 동굴 특성과 모두가 숙련된 다이버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웨딩 체인버에 도달했다. 거대한 공기실 안에서 세 다이버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동굴 천장에 기하학적인 암석 구조물들이 다이브 라이트에 비춰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짧은 대화와 상호 점검을 마친 후 복귀를 위해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다. 복귀는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시작되었다. 하이어스는 여전히 후미에서 팀의 안전을 지키며 천천히 출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웨딩 체인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구까지 약 250m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심 20에서 30m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두로 가던 앤더슨의 눈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후미에 있던 하이어스의 다이브 라이트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는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의미였으나 앤더슨은 하이어스가 숙련된 다이버였기에 처음에는 장비 문제나 일시적인 균형 잃음으로 생각했지만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놀란 앤더슨은 즉시 방향을 바꿔 하이어스에게 다가갔다. 하이어스에게 도달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하이어스는 단순히 손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전신 발작 상태로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이어스의 CCR 루프가 입에서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밀폐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그가 사전에 밀폐하지 않았다면 CCR 루프를 통해 내부의 가스가 계속해서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하이어스가 발작 시작 전에 일종의 신체적 이상을 감지하고 비상가스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CR을 활용한 동굴 다이빙에서는 산소 주입이 과하게 될 경우 산소 중독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올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 발생을 인지할 경우 CCR 루프를 벗고 비상용 일반 공기통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어스는 비상용 공기통과 연결된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기 전에 발작이 심화된 것으로 보였다. 앤더슨은 즉시 하이어스를 붙잡고 출구를 향한 수영을 시작했다. 동시에 콜먼은 앞서 나가 응급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250m라는 거리는 평상시라면 짧은 구간이었지만 의식을 잃은 다이버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험난한 여정이었으나 앤더슨은 하이어스의 부력 조절기와 드라이 수트를 조작하여 적절한 부력을 유지하며 출구로 향했다. 지상에서는 콜먼이 제세 동기와 응급 의료 장비를 준비하였고 노르웨이의 응급 구조 시스템도 가동되어 구급차와 응급 헬기가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발작 발생 17분 후 선두 다이버는 마침내 하이어스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즉시 CPR이 시작되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생 노력이 계속되었다. 제세동, 약물 투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이 반복되었다. 모든 이가 기적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러드 하이어스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차가운 북유럽의 4월 오후, 한 명의 뛰어난 다이버이자 업계의 리더가 자신이 사랑했던 수중 세계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사고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분석 결과는 명확하였다. 이번 사고는 CCR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산소 중독이 아닌 하이어스의 신체에서 발생한 의료적 이상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이어스는 2023년에 원인 미상의 발작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었고 가족력상 희귀한 발작 병력이 존재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첫 발작 후 12개월 내 재발 확률은 25에서 41%에 달한다고 한다. 하이어스는 아마도 이러한 의학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이빙 전주에 독감 유사 증상을 알았지만 다이빙 당일에는 컨디션이 좋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굴 다이빙 중에서 발생한 탈수, 신체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작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라나시 부시장 안티아 솔리에는 이번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플루라 동굴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제러드 하이어스는 7세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여 15세에 당시 세계 최연소 CCR 인증 다이버가 되었고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한 진정한 전문가였다. 그의 아버지 라마 하이어스가 1984년 공동 창립한 다이브 라이트에서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며 테크니컬 다이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24년 4월 3일 노르웨이 플루라 동굴의 차가운 물속에서 일어난 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숙련된 다이버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의학적 응급 상황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경험하는 의료적 문제는 지상에서는 관리 가능한 것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